가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여가지고 일단 와봤다고. 그래갖고 길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성분이 다리도 달달달달 떨고 계시더래요. 근육이 풀렸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여자분이 되게 배가 고팠는지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그 과자를. 일단은 가만히 봤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긴 생머리에 꽤나 저 본인 나이 또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가 싶기는 한데 얼굴도 이거 청초하니 참 괜찮더래요. 여자분이. 그래 오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내가 먹을 것까지 줬으니 이건 필시 보통 인연이 아니다. 장가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내려가시려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든 가야죠. 이거 산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지 말고 일단은 지금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주무세요. 한쪽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양해를 해드릴 테니까 편히 주무시고, 여기가 산짐승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여기 가운데다 불 하나 펴놓으면 괜찮으니까요. 일단 누워서 좀 주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이 그렇게 막 감사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남자 둘이 왔는데 괜찮아요. 이놈은 술 먹고 꽐라대갖고 좀 자빠져 있고 편하게 쉬세요. 그러니까는 고맙습니다. 온몸이 땀이고 혹시 정말 죄송한데 그 여분의 옷이나 수건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 저 혹시 몰라가지고 챙겨온 거 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 거 반바지랑 본인 거 티셔츠 그 다음에 그 수건 하나 쓸 거 여분 있는 걸 드렸대요. 그분한테 혹시 이걸로라도 그러면 갈아입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일어나서 폭포 아래 그 물 고여있는 웅덩이 쪽으로 걸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산중이고 작은 랜턴 하나 있으니까 불빛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여자분이 조금 걸어가니까 실루엣만 살짝 보이더래요. 실루엣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옷을 이렇게 벗는 게 보이더래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더래요. 실루엣을 보는데 아무래도 눈이 글로 가죠.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죠. 실루엣만 보니까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옷을 이렇게 벗으시는 모양새가 속옷까지 다 벗으시더래요. 이거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물론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이게 실루엣만 보고 플러스 알파로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니까 이거 막 더 좀 그렇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 여성분 물웅덩이에서 씻으시고 첨벙첨벙 소리도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콜콜 자고 있는 차련이를 막 찔렀대요.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차련이가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대요.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에서 길을 잃으신 여성분이 내려왔는데 너랑 나랑은 텐트 하나에서는 너무 작아서 둘이 자긴 좀 힘드니까 텐트 가운데 폴대 빼고 그냥 그 텐트 위에 그 이불 삼고 너랑 나랑 한쪽에 짜그러져 자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차련이도 그래요. 근데 그 여성분은 저기 웅덩이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차련이도 알았어. 그리고 우두커니 남자 둘이 앉아 있었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여자분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막 문대면서 똘비가 준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왔대요. 다시 장소로. 딱 와서 앉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분이 너무 피곤하다고 좀 자겠다고 하면서 똘비가 쳐놓은 텐트, A 텐트 되게 작은 거 고맙게 생각이요. 그러더니 지껏 배낭을 막 싸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놈이. 배낭을 막 싸더니 챙겨온 본인 거 랜턴을 딱 켜고 차련이가 막 씩 웃으면서 쉽게 말해서 굿럭 그거죠. 잘해봐 그러면서 어디로 막 내려가더래요. 솔직히 둘 다 군필자고 차련이는 또 얘도 군대 나름 빡센데 다녀왔고 별로 걱정은 안 됐대요. 사실 똘비는 차련이가 여기서 아예 싹 사라진 이후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예요. 옆에 텐트 폴대 빼놓은 거 거기에 쓱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자분이 저기요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산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 처음인데 정말 무섭네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잠이 안 오시지 일로 와서 앉아보셔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내갖고 술을 좀 먹였대요.
소주 남은 걸 다 먹이면서 이게 여름이어도요 산중은 겁나게 추워요. 술 좀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좀 데우시고 하면서 술을 좀 이렇게 일부러 좀 더 먹이고 근데 이 와중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게 좀 젠틀맨스러운 모습 딱 보여주고 아이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들어가서 편히 주무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여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서워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옆에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셔요. 그러니까는 정말 죄송한데 텐트에서 같이 주무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진짜 내가 요 근래 들어갖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을 주시나 싶을 만한 사이즈의 텐트예요. 이게 작아서 이게 딱 붙어 있었대요. 그 여성분하고 딱 붙어 있는데 여성분이 조금씩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똘비가 800에까지 해주게 된 거예요. 여성분이 똘비 가슴팍 쪽에 머리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쿨쿨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800 해준 상태로 헤헤 하면서 이러고 딱 누워서 똘비도 이제 잠에 들락날락 하는데 이 여자분의 손길이 잠결은 아닌 것 같고 살짝 똘비를 쓰다듬더래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야식부리하시더래요 이게. 그래서 똘비가 야 이거 뭐 오늘 한번 만리장성을 한번 쌓아봐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똘비도 오는 복을 걷어찰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뭘 할까 자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톡 토도도독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텐트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해가지고 저기 잠시만요 하면서 텐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토도도독 소리가 나는 게 비가 오고 있는 게 맞았고 텐트 밖으로 딱 나오고 나서 진짜 한 10초 15초 지났을 때 샤 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장대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앞에 뭐 작게 모닥불 피워놓은 거는 뭐 진작에 떠내려가 버렸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막 천둥번개까지 미친듯이 치더래요. 이 산중에서 야 이거 잘못됐다 똥 밟았다. 폭포가 있고 계곡을 따라 올라온 거였거든요.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알거든요. 왜냐면 계곡이 있는 이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계곡물이 얼마만큼 빠르게 무섭게 부는지를 알거든요. 똘비는. 그래서 여성분을 빨리 나오시라고 짐 챙기시라고 지금 이동해야 된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유 괜찮다고 내가 일기예보 체크했는데 이거 비 소나기라고 금방 지나가는 비니까 나 무섭다고 빗소리 들으니까 빨리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A 텐트 그냥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도 빗물이 다 들이닥치고 있는데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 여성분이 아름답고 좋은 기회다고 하더라도 똘비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 판단이 너무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챙기세요. 나 짐 챙깁니다 하면서 똘비가 막 짐을 챙겼어요 먼저. 근데 여성분은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 텐트에서. 똘비가 텐트를 걷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 텐트 안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텐트로만 들어오라고 비 맞고 뭐하냐고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텐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요 우리 다 빗물에 이 계곡물이 휩쓸려서 죽어요. 챙기세요 빨리 딱 챙기라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 지나가는 비라고 말했냐고 안 했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나 지금 무섭다고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승질을 막 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이거 미친 여잔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러면 제가 그쪽 배낭을 먼저 좀 내가 챙겨드릴게 하면서 여자분이 그 메고 온 배낭을 딱 챙겼대요. 딱 챙기는데 배낭이 안에 그 여자분이 혼자 산행을 오셨으면 물통도 있을 것이고 뭐 김밥을 싸왔으면 김밥통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잖아요. 배낭을 막 뒤지는데 그 안에 그 나무 낙엽 그 다음에 나무 가지 이런 게 한가득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건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산행 온 사람이 이런 걸 왜 배낭에 이렇게 한가득 넣어갖고 다녀? 그리고 다시 여성분을 이렇게 봤대요. 랜턴은 희미하게 있고 뭔가 조금 느낌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배낭 저 뭐에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게 느껴졌대요. 랜턴 불빛으로 물이 일렁이는 게 보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15, 20분 정도 더 지체를 하면 이건 위험하다. 지금 옆에 그 폭포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샤 소리였다면은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리가 정말 무섭게 바뀐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린대요. 일단은 본인이 끝까지 안 간다고 했으니까
A 텐트 놔두고 본인 거 딱 짐 챙겨가지고 나는 먼저 일어납니다. 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먼저 가라고. 가세요! 막 긁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본인 거 배낭 메고 A 텐트는 버리고 막 가다가 한 30초 가다가 야 이건 아닌데 싶더래요. 저 여자 100% 죽는다. 그래갖고 다시 딱 돌아서가지고 막 텐트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또 그러고 혼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서 똘비가 강제로 팔을 잡고 막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는 막 여자분이 노라고 그 산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노라고, 나 무섭다고, 안 간다고, 나 데리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안 간다고 해서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소리를 지르든가 말든가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니까 그럼 저기다라도 갖다 놓자 싶어가지고 한 손에다 가는 여자 배낭 한 손에다가는 그 여자 손을 잡고 막 그냥 위로 걸어서 올라가서 한쪽에다가 거의 그 여성분과 배낭을 그냥 내팽겨 쳐버렸대요. 너무 힘드니까 헉헉거리면서 여기서 밤을 새시든가 뭐 여기서 기도를 하시든가 뭐 하시든가 뭐 마음대로 하시고 내려가지 마시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자분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 똘비가 나는 내 할 소리 다 했어요. 나 따라서 내려가실래요? 여기 계실래요? 혼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 못 간다고. 그래서 똘비도 화가 더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계시라고. 그러면 혼자 여기서 밤 새도록 계시라고. 그럼 똘비가 돌아서서 막 가는데 뒤에서 저기요 똘비씨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뒤돌아 봤대요.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갑자기 보이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다시 보자고 그러더래요. 똘비 보고. 그래요. 똘비가 지면서 막 내려왔대요. 산을 내려와가지고 그 본인 아버지가 빌려준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 있는데 딱 갔어요. 그 화물차에는 차련이가 누워서 자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화물차에 딱 도착해서 봤는데 차련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또 어디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어찌됐건 사람이 사는 마을이니까 차련아 부르는데 고래고래 소리는 못 지르겠더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니까 막 한참 부르고 비 맞으면서 여기저기 막 보는데 이 녀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그렇게 그냥 기다렸대요. 차련이를 계속. 밤새 비가 왔대요. 밤새 비가 왔고 이 마을의 계곡이 넘실넘실 거릴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답니다. 찾다가 안 보이니까 똘비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갔다고 해요.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차련이네 집으로. 그랬더니 차련이 부모님이 받으셨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걱정되잖아요. 친구로서. 이 새끼가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없다고 하니까 야 그럼 차련이 들어오면은 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그렇게 그냥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호. 그러다가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차련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차련이가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쌍욕이 랩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갔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려왔는데 그 마을분 한 분이 그 바깥으로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니는 내일 그 여자분하고 같이 내려와서 화물차 타고 가는데 자리도 좁고 할 것 같아갖고 나 그냥 그 차편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엄마 차에다가 쪽지라도 써붙여 놓던가 자식아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잘 쉬어라. 그리고 끊고 회사 복귀해가지고 일하고 하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계속 꾸기 시작한 거예요. 똘비가. 무슨 꿈을 꿨냐? 꿈속이면은 그 계곡에 본인이 항상 가 있대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 청초하신 그 여자분과 아주 뜨겁게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꿈을 매일 밤 꾸게 됐대요. 똘비가. 그 꿈을 몇 번 연달아서 꾸다 보니까 일주일 있다 만나자고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똘비가. 그러면 돌아오는 그 일주일 되는 날 가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보고 싶더래요. 그 여자분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빠 그 화물차 나 며칠 있다가 좀 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빠가 화물차는 또 왜 쓰려고 하냐. 나 여름휴가 간대. 좀 다시 한 번만 다녀오려고 한다. 아버지한테 그 동네로 간다라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갔다 왔냐 너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아빠가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 야 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나이를 처먹었어. 갈 거면 말을 하고 갔어야지 새끼 하면서 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나이가 내일 모레 30이요. 아버지 왜 그러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뭐 거기 왜 가려고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뭐 처자를 하나 만났는데 잠깐 또 한번 만나기로 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그러셔, 거기서 아리따운 처자를 만나셨어? 그래서 그 처자는 어디 계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만나기로 했다니까 아버지. 그러니까는 에라이 뷰 아이고 차 타이 새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물차를 직접 운전을 하고 그 마을로 싹 갔답니다. 마을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대.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대요. 본인은 어렸을 때 기억이 이 집이 그 마을에서 그래도 조금 그 방귀 좀 끼신다는 분 집으로 기억을 해요. 똘비가 아버지 따라서 그 집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하고 나오시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어르신 계셨어요, 아유 형님 저예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너 누구지 하고 알아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 차이가 아버지하고 조금 애매한 나이 차이였던 것 같대요. 형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연배가 있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아버지를 알아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놈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아들 데리고 한번 왔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그 자네는 좀 나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가라니까 한쪽 집 나가가지고 길 모퉁이에 하고 담배나게 쪽쪽 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한 10분 지났나 아버지가 또 바로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그 네 친구놈 전화번호 너 외우고 있어?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외우고 있다고, 지금 전화 좀 돌려봐.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했겠다. 야 오랜만이다 이 녀석. 나 그 똘비 아버지요. 너 지금 어디냐? 그 묻더래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대답을 했겠죠. 저는 뭐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너 뭐 내일이랑 바빠? 그래갖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잠깐만 나와봐. 그리고 그 주둥아리 좀 딱 잡고 그냥 대가리 딱 대고 가만히 있어 하고 아버지가 말을 좀 싸납게 하시더래요. 좀 짜증과 화가 섞인 말투로. 그래가지고 똘비는 가만히 있었대요. 아시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무서웠습니다. 아유 각 잡고 가만히 있고 한참 달려서 철현이가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철현이를 데리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애를 살살 달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화물차에 태우고 다시 아버지가 쏘기 시작을 하더래요. 철현이도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는 잠깐 타 있으라고 이렇게만 말하면서 다시 막 쏴가지고 계곡이 있는 그 동네로 다시 도착을 했대요. 다시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시동을 끄고 다 내려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유 아버지 저 여기 뭐 어디 왜 내려야 돼요? 아버지 왜 여기는 오셨어요? 막 철현이가 당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철현아 너 그 잔소리 말고 귀퉁뱅이 쳐맞으니까 나 따라와. 여기서 어문대로 빠질 생각 하지 말고 하면서 아버지가 철현이한테 말을 되게 또 무섭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강제로 철현이하고 똘비를 거의 반 질질 끌면서 그 할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저기요 저 왔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바로 나와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철현이를 부르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철현이가 이렇게 뻘쭘뻘쭘 막 앞으로 나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뒤집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마을 저 모퉁이 어디에 저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네 기억나 왜 그랬어 그러더래요. 대뜸 철현이한테. 그래가지고 철현이가 그러니까 왜 그랬어?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은 친구를 도와야지 왜 그랬어? 너 천벌 봐도 말해봐. 지금이라도 천벌 안 받고 살고 싶으면 말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옆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얼떨떨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애가 갑자기 약간 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냐면은 똘비를 향하고 무릎을 꿇었대요 친구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나 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냐고 너.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리해보자면 뭐였냐면은 귀신을 보고 귀기를 느끼는 사람이 나 귀신 볼 줄 알아요 귀기를 느껴요 사실 많이 숨기잖아요. 어려서는 놀림을 받고 커서는 미친놈 취급을 받으니까 철현이가 좀 그 과였나 봐요. 철현이는 그 오밤중에 돌박에서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무서웠대요. 근데 하필이면은 잠깐 잠들었을 때 철현이가 꿈이 있어요. 친구를 놔두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터에 재물을 받쳐놓고 본인이 나가야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꾼 상태였어요, 그때 철현이가. 그래서 황급하게 이놈이 먼저 튄 거예요. 철현이가 튀고 무서우니까는 차도 안 타고 이 마을을 아예 막 떠나볼까. 이 할아버지가 무당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대요, 뭐 그런 건지는. 근데 느껴지는 느낌은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철현이가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막 혀를 끌끌끌 차면서 집에 있는 그 랜턴 다 긁어 모으더니 싹 손에 하나씩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아버지한테 자네가 올라가서 잘 마무리 짓고 오소 긁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아버지가 예 감사합니다 긁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 오밤중에 다시 그 계곡, 그 폭포가 있는 웅덩이를 향해서 산행을 시작을 했대요. 남자 셋이 올라가고 똘비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아무 말도 없었대요. 아무 말도. 그렇게 한참을 올라갔대요. 똘비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데도 길을 헤매지도 않고 정말 잘 찾아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그 폭포 소리가 좀 들릴 때쯤 아버지 걸음이 딱 멈추더라. 뭔 줄 아니 니들? 니들 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저 폭포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왜냐면 어려서 도시로 나왔거든요. 똘비도 그렇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언제부턴지는 모르는데 저 폭포는 말이야 사람을 넣으면은 시가 안 떠오르는 폭포야. 저기가 절대 뼈다귀 하나가 안 올라오는 폭포다. 근데 이 마을을 보면 알지. 계곡을 끼고 있어. 이 마을이 정말 오래된 마을이거든. 이 마을이 큰 비가 오면은 말이야 계곡이 넘쳐갖고 사람들이 늘 많이 죽었어. 그럼에도 이 마을을 못 버렸어. 왜? 이 마을에서 진귀한 약재, 약초들이 많이 났거든. 이쪽에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 먼 약초를 다려서 먹이면은 사람이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들면은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저 폭포 밑에다 던지면은 그게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던진 사람이 떠오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저 폭포는 정말 미스테리한 폭포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죄를 지냈다고. 어디서? 니네가 누워서 자고 있던 그 돌팍에서. 저 그 돌팍은 그냥 깎여있는 돌이 아니야. 거기는 크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깎아놓은 돌이라고. 저기가 어딘지 알겠어? 똘비 네가 그날 홀려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너는 저 웅덩이 안에 있는 거라고. 똘비야, 아빠가 속이 터지겠냐 안 터지겠냐. 네가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쳐놀고 왔다는데 그럼 여기를 왜 왔을까? 가야지.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죄송하다고, 놔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철현이 너도 죄송하다고, 그날 친구 버리고 와 죄송하고, 어찌됐건 죄송하다고 빌어. 알겠어? 지금부터 마음 경건하게 먹어. 이상한 생각, 음흉한 생각, 불손한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버지가 막 긁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손에는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계속 들고 올라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챙겨주셔서. 그게 뭔가 했더니 과일들,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챙겨서 그걸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가더니 그 돌박을 찾아가지고 돌박에다가 막 그 차려준 것들을 놓고 거기서 막 절을 했대요.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라고, 뭣도 모르고 여기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놔주십시오. 한참 그렇게 한참을 빌었대요. 똘비도 뭔가 알 수 없는 이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한참을 딱 그렇게 빌고 나서 아버지가 됐다, 내려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어서서 막 랜턴을 비추고 가는데, 똘비가 이 여자분을 일단은 물에서 안 떠내려가게끔 좀 지대가 높은 곳에다가 올라가면 됐으니까 그쪽에 올라가가지고 랜턴을 막 비추는데, 진짜로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산삼 같은 거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 지푸라기 얽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방처럼 옆에다 메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돼 보이는 그게 있고 그 안에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가득하게 담겨있는 게 하나 이렇게 딱 놔져 있더래요. 딱 그 위치가 무슨 위치였냐면, 똘비가 그 여자를 내팽개치면서 그 여자 가방도 같이 올라가 내팽개친 그 자리였거든요. 그걸 보는데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똘비가 정말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진짜 이렇게 뭣도 모르고 놀아서 죄송한데 살려주시라고, 죄송하다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막 걸어서 내려가는데, 이게 기분 탓은 절대 아니었대요. 똘비가 이 산을 내려가는 내동 뒷목하고 어깨, 그 다음에 척추 있는 데 있죠. 진짜 축축한 머리카락이 착
쓸리는 느낌이 그렇게 들었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몇 번 뒤로 막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똘비야, 똘비 정신 차려, 앞에 봐, 아빠 등 봐, 아빠 어깨에 손 잡아.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손으로 아버지 이렇게 어깨를 잡고 걸어서 계속 그냥 아빠 등만 보면서 계속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거의 다 내려올 때까지 진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느낌. 긴 이 축축한 머리카락이 자기 등판을 이렇게 훑는 그 느낌이 계속 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내려와서 그 어르신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새벽이 깊은 시간이었대요. 곧 동이 틀 정도의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듣더니 잘했고 내가 조만간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쟤 한번 내가 지내주겠다. 아무래도 그 웅덩이에 있는 그 분이 조금 섭섭하셨는가 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고생했다고 다들 가보라고. 그래서 똘비는 가고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그 여자의 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대요, 똘비가. 그렇게 시간이 보름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철현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철현아, 그러니까 똘비야, 주말에 나 좀 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보자. 그래서 철현이가 똘비라는 동네로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철현이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좀 그런 게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감이 내가 되게 좋다. 그런데 정말 친구로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그날 널 버리고 가서 솔직히 너한테 전화 왔다고 했을 때 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다고.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그러면서 이 녀석이 본인한테 50만 원을 건네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이면 지금 값어치보다 훨씬 컸죠.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을 자기가 벌였을 때 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자기한테도 후환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니까 그 돈을 받았죠. 돈을 받고 이제 잘 가라 그러고 다음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는 야, 이 새끼야, 그 돈을 널 왜 줬을 거 같냐고. 지한테 재수 온 붙을 거 너한테 넘긴 거라고. 또 이 새끼가 참 천하의 개 잡놈의 개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50만 원을 딱 들고 나가시더니 태워버리시더랍니다. 돈을. 똘비는 좀 아까웠는데 아버지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휘발유까지 부어 태워버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잡놈이라고 얽히지 말으라고, 절대 만나지도 말으라고. 그게 어떻게 친구냐고. 똘비가 아버지 말이 맞다면 철현이 이 새끼는 마지막까지 똘비한테 뭔가 애군을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철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초자연적인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철현이라는 애가 참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하고는 손절을 했고 지금까지도 뭐 근황을 궁금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도 멀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살 긁어갖고 취업하는 귀신 얘기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죠. 진짜 돈꽃님의 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귀신 얘기도 너무나 잘하시니까 너무 기다려요, 저희는. 저도 열심히 잘 하려고 이렇게 혼자 벽 보고 연습도 하고 폭포 밑에 가서 발성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폭포 밑에 들어가는 이번 여름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때 폭포 밑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같이. 같이? 저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러고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가시는 거는 누굴 거. 돌비 공포라디오가 가을부터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 이러면. 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국민꼬마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국민꼬마님이 들려주시는 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하고 무섭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국민꼬마님 귀신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너무나 많죠.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적의 업적이가 재생산되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스튜디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AI 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아틀리스 AI가 상상만 했던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배경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늘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확장된 이미지를 사람 움직이는 고퀄리티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여기에 AI 성우와 음악까지 더하면 촬영 없이도 완벽한 영상이 뚝딱 완성됩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한 이곳. 지금 링크에서 아틀레스 AI를 경험해보세요. 재생산되었습니다. 보험의 모든 걸 하나로 뭉치면 보험. 시그널 플래너는 앱 하나로 다 되니까. 다양한 보험사 가격 비교로 시간범. AI 맞춤 진단 설계로 돈범. 보험의 모든 걸 담은 보험의 슈퍼앱. 시그널 플래너.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알아서 혜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반갑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부터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기로 해봤습니다. 약간 성우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 해외 더빙 영화 보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가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겼습니다. 1대1 됐습니다. 저번 주에 복수 한번 했습니다. 성우가 나오 들려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텐즈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치렀던 시험이 붙는다던가, 내 스펙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한다던가, 뭐 작게 혹은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두 번, 많게는 뭐 수억 번도 더 겪어봤을 거예요. 이런 제가 예로 드는 설명 말고도 반대로 분명히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나 말고 적임자가 없는 일에서 내가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내가 붙어야 되는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기타 등등 시련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말한 행운이 쭉 이어지면은, 사람이라는 게 쭉 이런 행운감이 이어지면은 모든 게 당연해지고 나태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은, 한 줄기 빛처럼 일이 잘 풀린다면은 작은 것에서 감사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고구마 같은 인생에서, 안 되던 고구마 같은 인생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늘 부르는 똘비라는 이름 대신에 진명이라는 가명을 붙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큰일이 벌어진 건 40대 중반 무렵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와이프의 외도, 그리고 외도로 인해서 이혼, 거기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때마침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뭐 되게 아픈 큰 병 이런 건 아닌데 업무의 연장선으로 업무성 회식으로 인한 통풍을 얻게 됐어요. 통풍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람맞수도 아프거든요.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은 뭐 후만 보러도 아프다 하더라고요. 후 막 불기만 해도. 아무튼 통풍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 몇 년간 받던 와중에 권고 사직을 받게 되었고, 근데 이거 약간 억울한 게 업무상 접대 자리 혹은 진급 때문에 눈도장을 찍고 하는 술자리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와이프는 외도를 했다는 건데, 가정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고군분투했지만 정작 제대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잘못도 있었고, 진명이는 그렇게 스스로 느꼈었고, 와이프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억울한 감정까지 차올랐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아들 레비 녀석은 밖에서 간슬게 다 내놓고 일하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요.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아빠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핀 엄마보다 아빠를 선택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와이프를 잃었지만 그것만큼 또 아팠던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맨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잦은 접대와 술자리를 놓으면서 풍분까지 얻은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병원에서 약까지 먹고 치료받아가면서 그렇게 다닐 만큼 접대와 술자리 그리고 진급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명예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말뿐이니까 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아들 녀석이 내면서 일해야 하니 그것 또한 곤욕이었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리니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현장 나가서 먹는 한밭집 밥 말고는 딱히 식사를 못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좋아진 건 살이 빠지면서 통풍이 조금 많이 나아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서 몸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약을 자주 먹고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살이 좀 빠지면서 몸이 좀 좋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관리만 잘하면 예전처럼 매일 마시는 술 아니고서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간단하게 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통풍이 오지 않을 만큼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현장 일에 적응도 잘하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그래도 세상을 열심히 사니까는 살만하구나,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역시 이런 생각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일전에 갖고 있던 아픔들을 좀 많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인력사무소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전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현장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 봉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굵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야, 차라리 현장 나가서 철수할 바에 오늘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더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비도 오니까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삼겹살이나 좀 사가지고 아들내미랑 좀 구워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굵게 억수같이 내리치는 와중에 길 언저리에 머리에 짐을 이고 한 손에도 딱 봐도 무게가 좀 있는 가방을 들고 서 계시는 어르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다 보니까는 우산을 쓰거나 어쩌지 못하시는 모습 같은데 거기다가 짐도 들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산 쓰기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어르신 감기 드실까봐 안쓰러운 마음에 깜빡이를 잠깐 킨 다음 차에서 후다닥 내려서 비를 피하고 계신 어르신 짐을 일단 들쳐매고 어르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이러지 마시고 차에 타세요. 타시고 지금 비 더 맞으시면 감기 드시면 며칠을 알아 누우실 텐데 가시는 곳이 멀지 않으면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는 수상한 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 같은 놈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차에 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명이가 얼굴이 되게 선한 인상이에요. 비록 권고사직을 당하긴 했지만은 얼굴이 서글서글하고 동글동글하고 딱 봐도 약간 사람 성격 좋을 것 같은 순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하게 생겼었고 잠시 진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르신은 마지못해 이끌려가듯이 진명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젖으신 몸 축축하지 않게끔 깨끗한 수건 꺼내서 닦으시라고 드렸고 그렇게 수건을 드렸는데 어르신은 수건을 받으면서 진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물기를 닦았대요. 진명이도 수건 하나 더 꺼내서 자신의 몸을 닦으면서 룸미러를 슬쩍 보니까는 어르신께서 진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진명이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보니 차에 타고 이때까지 한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사람 좋은 웃음을 내비치면서 말하길 어르신 근데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에요? 라고 물어보니 어르신께서 한참을 뚫어져라 보더래요. 진명이를. 그러더만 넌 오늘 운이 제법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명이가 어르신 대답에 의아해하면서 네? 어르신 그 운이 좋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으니까 너는 오늘 운이 참 좋네. 평상시에 말로 짓는 데는 안 할 쌍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운이 좋은 건가? 다늘이가 할망구가 운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마는 확실한 건 네가 되었든 내가 되었든 운이 참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명이가 뭔 운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지 라면서 혼자 속으로 뭐 집주소를 다시 물어본다든가 가시는 목적지를 더 물어볼 만도 한데 그날 진명이는 오해 홀린 듯 그렇지 삼겹살을 먹어야지 라는 생각과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일단 삼겹살을 먼저 사야겠다는 생각에 어르신을 모시고 그냥 집 근처 정육점 가가지고 삼겹살 사고 쌈무 사고 뭐 이렇게 파절이 같은 거 사고 해가지고 모시고 집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줄 때 그때 아마 내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때는 그냥 자연스레 그렇게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집에 갔더니 아들은 어디 갔는지 불러도 안 나오고 일단 어르신을 명문도 모른 채 집안에 들였는데 그제서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어르신을 이렇게까지 모셔왔지? 뭐에 홀렸나? 라고 생각할 무렵 어르신께서 나 배고프니까 빨리 구워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르신 배고프실까봐 진명이는 부랴부랴 상추도 씻고 밥솥에 있던 어제 먹던 밥 말고 쌀을 새로 씻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그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최고의 밥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겹살 구워가면서 잘 익은 걸 한 점, 두 점 어르신 밥그릇 위에 올려드리고 자기도 먹고 밖에 억수같이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진명이도 그렇게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아까는 불러도 대답 없던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진명이를 한번 쓱 보고 맞은편에 있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아있으니까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진명이 아들은 살짝 놀랬지만은 그래도 예의는 바른 놈인지라 꾸벅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어르신은 진명이 아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아이고 네 집 아들인데 참 인물도 헌하고 착하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습이란이 있어서 어르신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에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거기 계셨냐고, 어쩌지 약속 장소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니, 전화기도 없는 양반이 어디 계신가 싶었는데 거기 가 계셨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어르신이 서 계신 장소가 약속 장소예요. 그 약속 장소에 서 계신 어르신을 진명인가 오해하고 그냥 태운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어르신이 그렇게 쳐다본 이유가 새로 마중 나온 놈인가 싶었대요. 그리고 평상시에 청력이 안 좋아서 끼던 보청기가 젖을까 싶어가지고 잠시 빼놓고 있던 상태에서 진명이가 뭐라 말하는데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청기를 끼고 처음 들은 말이 어르신 이렇게 비가 오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놈은 날 데리러 온 놈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오고 이러니까는 늙은이가 거짓내가지고 태워줄려 했구나. 야, 이렇게 소소하게 엮인 거 보니까는 오늘 분명 뭔가 인연이었던 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따라오셨다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잠시 쉬고 계실 때 원래 모시고 가려고 했던 1인분들이 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이 어르신이 되게 높으신 어르신인가? 뭔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한 대여섯 명이 와서 극진히 모셔가는 거예요. 부축도 하고 막 어르신 하면서 극진히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자꾸 부축하고 있었는데 손을 잠시 뿌리치시면서 진명이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운이 좋은 건지 내가 운이 좋은 건지라고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예. 네가 운이 좋은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부축을 받으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명예는 물었대요. 저분은 누구시냐? 딱 봐도 평범한 어르신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인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에 나서시는 남성분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어르신께서는 지금은 신기가 없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시는 무당이시다. 나라에서 제를 지내거나 나라에서 높으신 분들이 원하면 점사도 봐주고 했을 정도로 정말 큰 분이시다. 근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시고 신기도 없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신딸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복귀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는 이래저래 많이 거처를 옮기시는데 오늘 때마침 다른 신딸 집을 보러 오셨는데 비가 내리길래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마중을 나갔는데 없어서 걱정을 했다. 근데 여기 와 있던 거다.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다가 아차차 하면서 갑자기 돌아서서 진명이한테 흰 봉투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르신 잘 봐줘서 감사하다 라는 의미로 돈이든 흰 봉투를 찔러주는 와중에 진명이는 안 받을라 하죠. 뭐 딱히 제가 한 것도 없고 아이고 제가 그냥 서 계시는 어르신 오지랖 삼아서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받을 수 없다라고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봉투 주지 말고 일로 와라. 무당돈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이미 내가 값은 다 지불했고 이 값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든. 네가 내가 한 말이 뭔지 알 거다. 혹여나 네가 그 일을 겪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와서 술이라도 한 병 사들고 와서 고맙다고 하고, 혹여나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었으면은 그 술 그대로 와서 내 무덤에 뿌려주고 마음속으로 고마워만 해라. 내 점값은 그걸로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르신이 떠나셨고, 그 일 이후로 열심히 살던 진명이는 같이 회사를 다닌 동기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요. 그 동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했고, 동기가 먼저 태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꽤나 잘 되다 보니 사람이 필요했고 믿고 쓸만한 사람이 진명이었고, 그래서 고민 좀 해봐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가 한 만큼 벌어가는 거고 투자금 이런 거 없으니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해서 신중한 고민 끝에 태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태국으로 건너가서 하게 된 일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쩐이 좀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매물 찾는다든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봐주는 매니저 정도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타국에서 태국으로 투자를 하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수수료를 먹는 소개비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 당시 중국에서 태국 본토로 투자를 많이 하던 시기래요. 그래서 일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건전하고 양지에 있는 사업만 열심히 했는데, 뭐 누군가한테 뭐 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오금쭈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업도 아니고 당당히 말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고,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업 및 투자 매니저 같은 일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을 때 아는 지인이 의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의뢰라는 건 중국 본토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태국 쪽 어떤 도시에다가 리조트라든가 호텔 같은 거 짓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알아보고 있는 땅보다, 중국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매물이나 큰 땅이 있으면 그 당시 태국 돈으로 100만 밭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바꿔도 대략 5천만 원 가까운 가치의 돈이에요. 근데 때마침 진명이가 점 찍어둔 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땅 규모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봐야겠다. 이 땅 여기에 호텔 같은 거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만한 쩐주가 없어서 아쉽다고 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땅을 소개해주고 100만 밭이면 진짜 거저먹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었고,
요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중국 본토에서 날아온 건설 관계업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 기타 등등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돌아가게 되었고, 진명이는 제발 내 징검다리가 잘 돼서 돈 좀 벌어서 아들내미 대학 등록금이든 유학자금이든 보탬이 되고 내 노후자금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날 며칠 전쟁 근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쪽으로 잘 물꼬를 트기래. 아무튼 기도를 한 결과 그쪽 거대 기업에서 그냥 우리가 그 땅을 인수하기로 했고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100만 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밭을 받고 그 중국 쪽 업체에서 말하기 내일 모레 우리 사람 하나 갈 건데 우리 사람 한 명 가면은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줘라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죠. 알겠다라고 하고 기업체 쪽에서 보낸 사람이 이틀 뒤에 온다고 했던 시간이 됐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더 받았대요. 그 제안이 뭐냐면은 태국에는 쌈프라품이라는 사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토지신의 집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에 어느 가정집이나 건물이나 뭐 호텔이든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새로운 집을 짓든 기존의 집을 허물든 집을 올리든 뭐든 간에 쌈프라품이라고 하는 건 꼭 있어야 하는 곳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주신 모시는 그런 거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는 그 주변 땅, 민가들부터 계약을 하는 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밀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이 수많은 쌈프라품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쌈프라품이 총격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는 FBI 요구를 거절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아니, 그때는 살인 사건이 났고 그건 살인 용의자인데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근데 뭐 애플에서는 무슨 뭐 개인 존중? 뭐 개인 사생활 존중 때문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안 해준다고? 살인 용의자인데? 근데 중국 정부 한마디에 그걸 싹 다 지웠다고? 미국에서는 뭐 애플은 뭐 개인 정보와 인권의 깃발 뭐 이런 거를 막 높이면서 막 개인 정보 어쩌고 저쩌고 인권 어쩌고 저쩌고 프라이버시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살인자로도 인권이 있고 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지를 하다가 중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아 오케이 다 풀어줄게, 니들 삭제하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삭제해줄게. 애플이 그런 기업이에요. 아,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뭐 유럽, 미국 난리 났지. 그 이중잣대 아니냐. 미국에서는 FBI 협조 안 해주더니 중국 가서는 바로 협조해가지고 앱을 다 내린다? 뭐한 짓이냐. 아,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중국 시장과 공급망을 위해 가지고 니들 가치관까지 팔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던 그 사건 꽤 컸어요. 아, 채팅창에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계속 느낌 있죠? 이건 뭔가 되게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F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뭐 몇 기업이 있죠? 중국에다가 뭐 정보를 털린 건지 넘긴 건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단계 뭐냐? 처벌 단계로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22년에 허베이성 청더의 한 프로그래머의 사건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정신인 정부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2022년에 허베이성에서 청더시에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방화벽을 넘었어요. 방화벽을 넘었어. 근데 여러분들 방화벽을 넘었지만 정치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음란물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VPN을 팔았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방화벽 우회 방법을 가르쳐줬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술로 먹고 사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아주 힘들게 열심히 깃허브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해외 회사에다가 코드를 써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회사들 옛날에는 중국, 지금은 인도예요. 인도 쪽으로 이런 거 하청을 많이 줘요. 이런 거 코드 짜고 이런 거 힘든 것들 뭐 인도나 중국 쪽으로 이런 코딩 인재들, 프로그래머들 인재들 많잖아. 그쪽에 이렇게 하청을 주면 정말 싼 돈에다가 이거를 다 해줘. 그러면 얘는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걸 쓰고 그런 식으로 하청으로 많이 줬어. 이 프로그래머도 그런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어. 그런 식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번 돈이 중국 돈으로 105만 yuan, 한국 돈으로 약 2억 1천만 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인민폐가 겁나 올랐어. 한국 돈도 미친듯이 떨어지고 지금 1대 2.2인가
아무튼 말도 안 되게 중국 돈이 많이 올랐고 한국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 돈 똥값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죠? 2년 동안 여러분들 자산 20%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년 동안 뭘 했어야 됐느냐? 여러분들이 자산이 20%가 불어나 있어야 또이또이야. 여러분들 전재산이 1억이었으면 1억 2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10억이었으면 12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100억이었으면 120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으면 여러분들 자산 20% 날아간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억 5천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이 와서 이런 처벌을 내립니다. 불법 방화벽 우회에 대해 벌금 200yuan, 벌금 4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4만 원. 그리고 불법 방화벽 우회로 얻은 소득 2억 5천 전량 몰수. 근거는 딱 한 개였어. 허가 없이 불법 채널을 구축하고 사용하여 국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는 이유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해요. 나 운전해가지고 출퇴근하잖아.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 차 몰고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차가 정기 점검 시기인데 정기 점검을 깜빡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발견되자, 아이고 정기 점검 내가 안 받았네. 아, 이거 규정 위반이네, 그지? 규정 위반된 차량을 내가 몰고 출퇴근을 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와가지고, 당신 지금 규정 위반을 한 자동차를 그동안 몰고 다녔기 때문에 벌금 얼마를 때리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나 인정. 그래요, 벌금 낼게. 그런데 당신이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동안의 연봉을 몰수하겠습니다. 왜? 그건 불법 소득이니까. 그동안 당신이 규정 위반 차량을 몰고 다닌 그동안의 월급은 다 몰수할게. 왜? 규정 위반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우미오진님 맞습니다. 맞아. 너무 많지. 한국 기술자들 중국 가가지고 잘된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 높은 연봉으로 중국 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뭐 연봉 3배 4배 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 한 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큰 돈 벌어와가지고 나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됐냐? 감감무소식, 연락이 끊기던가 소식이 없어져요. 잘 살고 있으려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수법이 이거야. 처음에는 이것도 제공해주고 저것도 제공해주고 이것도 뭐 제공해주고 뭐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쓸 만큼 써. 쓰다가 이 사람 거 이제 다 털어먹고 빼먹을 거 없다. 그러면 이제 트집을 잡지. 네가 이런 거 안 해줬으니까 이런 돈 너한테 줄 수 없는데, 그리고 이런 거 못 해줬으니까 네가 그동안 벌어간 거 토해내야 돼. 왜? 계약 조건에 이거 안 맞잖아. 네가 이거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잖아.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다 토해내라 그래. 안 토해낸다? 그럼 너 이제 중국에 잡히는 거지. 중국 공안들 뭐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대학 동기들도 한창 많이 막 취업하고 막 이제 뭐 경력 막 2년 3년 쌓고 막 이럴 때야. 옛날에 한창 막 이렇게 막 신입 때 취업할 때, 그리고 막 일하고 이제 막 3, 4년 경력 채울 때, 이때 정말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혹은 제 아는 또 이제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으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기업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많이 갔었어. 근데 그 중에서 아직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로 뭐 연봉 3배는 기본이었어. 3배, 4배 기본이고, 뭐 집 주고 차 주고 뭐. 근데 그 정도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막 오래 일한 사람들은 막 5년, 6년, 7년 이렇게까지 일하다 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한국 와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사고, 좀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 정말 드문.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근데 내 주위에서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나 중국 가가지고 중국 연봉 제의 좋은 거 받아가지고 중국 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금이환양했다, 큰 돈 벌어가지고 나 한국 와서 떡떡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꼭 댓글 좀 달아봐주세요. 궁금해. BJ들도 많아. 옛날에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TV 시절에 초반에 중국 무슨 플랫폼에서 아프리카 TV BJ들 많이 데려갔어. 뭐 돈 주고 뭐 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걔네들 지금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돌아왔잖아. 기억나요? 그냥 여러분들 중국이 그런 차이나 머니의 유혹,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아까 그 프로그래머도 해외 일을 받아가지고 번 돈은 지가 번 돈이잖아. 나라에서는 걔가 예를 들어서 우회를 했다, VPN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랑 그리고 네가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지만 넌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게 난 맞다고 봐. 근데 그 돈을 싹 다 몰수를 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진짜 깡패. 이건 쌍 양아치야 이거. 이건 진짜 야 양아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더 무서운 거? 이렇게 황당한 처벌이 중국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할 경도가 없어요.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절대 안 뒤집히지고 소송 신청과 관련된 정보마저 인터넷에서 조용히 사라져요. 마치 이 사건이 그 전에 한 번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닦아버리는 거야. 겁나 악랄해 진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중국인들은 그러면 성격이 그렇게 좋아? 아니 이게 수십 년 동안 거의 인터넷 근 30년이잖아. 근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털리고 부추 수확 당하고 조여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고 왜 다들 순수히 받아들이느냐? 왜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진짜 이 얘기하면 나도 가슴이 아픈데 잘 들어봐봐. 그 이유는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용하는 방법이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 삶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이 물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고 확 튀어나옵니다. 막 도망가요. 근데 개구리는 물에 넣고 아주 미불로 천천히 가열을 해. 그러면 이 개구리는 자기가 있는 이 물이 가열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뜨거워지고 있는지 몰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뜨거워졌을 때 이거 가지고 죽게 돼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해. 물로 개구리 삶기 천천히 그 방법을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푹 삼긴 그런 개구리는 누구냐? 자, 중국에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댓글 중국인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 방식인데, 자, 중국은 아주 자유롭다. 중국은 심지어 실제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어떤 식이냐? 중국인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중국 친구가 있다, 혹은 당신이랑 함께 하고 있는 중국 사업 파트너가 있다, 이런 얘기 당신한테 할 수 있어. 야, 중국은 사실 아주 자유로워. 아무 VPN이나 한 개 깔잖아. 외국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이 VPN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정식 통신 서비스야.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고, 야, 무료 어플도 많아. 그런 거 한 개 딱 다운받으면 중국에서 마음껏 해외 인터넷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중국인들이 실제로 많고, 이런 중국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중국인들이 겁나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중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런 식으로 팩트로 조져주세요. 어떤 식이냐? 자,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문건에 따르면 VPN은 중국에서 국경 간 통신 업무에 속해 기업이 신청하려면 등록 자본금이 최소 한국 돈으로 2억입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하려면 등록 자본금이 최소 20억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애초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즉 뭐냐? 당신이 중국에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VPN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즘 중국의 사회에서는 당신이 일단 중국에서 VPN을 썼다 그러면 중국 공안은 언제든 당신한테 와가지고 당신 VPN 우회 썼네? 잡아가는 거예요. 왜? VPN 썼으니까. 방화벽 우회했잖아. 그게 왜요? 불법이야 그거. 너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계속 VPN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아. 걔네들이 제일 심하게 익은 개구리들이야.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야, 구글이 떠나면 야, 우리는 바이두 쓰면 돼. 위키 백과에 접속 못하자? 야, 바이두 백과가 훨씬 나아. 트위터가 떠나잖아? 우리는 웨이보 있어. 유튜브 접속 못하잖아? 야, 우리는 비리비리, 샤오홍수, 틱톡 있어. 챗 GPT 안 되잖아? 야, 우리는 딥시크, 문신 이런 원신 EN이라고 중국에 또 챗 GPT 같은 게 있거든? 야, 우리는 또 이거 있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내가 궁금했어. 중국의 챗 GPT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신 EN. 여러분들 플랫폼이 챗 GPT랑 그냥 99% 유사해. ERNIE 영어로 원신 EN. 이게 중국의 GPT예요. 챗 GPT. 근데 내가 이걸 써봤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챗 GPT 발끝도 못 따라와요. 한번 써봐. 특히 챗 GPT 유저들 이거 쓰잖아? 속 뒤집어져요. 답답해. 와, 씨. 뭘 한 개 물어보잖아. 그러면 뭘 한 개 딱 물어보면 자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대답을 하려는 그 프로세스가 쫙 나와요. 막 영어로 막 나와. 막 쫙 나와.
너는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질문은 뭐 이런 답을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고 요즘 뭐 이게 있고 뭐 분석 장난 아니야. 분석은 그럴싸하게 분석 한 2분 해. 막 분석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이제 답변이 딱 나오잖아. 아씨 진짜 바로 욕 나와. 내가 이 답변 기다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건가 싶어. 한번 써봐. 한국어 돼. 한국어 지원 돼. 한번 써봐. 어떤 답변이 나오냐고요? 중국의 시스템에서 거르고 걸러가지고 정말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 같은 정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그런 질문 답변이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직접 쓰는 게 제일 빨라요. 딱 한 번 쓰잖아. 바로 쌍욕 때려서. 장담합니다. 그리고 딥시크는 요즘 중국에서 망하고 있는 거 알죠? 딥시크 걔네들 개발진들 한탕 해가지고 주가 조작인가? 그거 해가지고 중국 개미들 돈 싹 다 털어먹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딥시크 여러분들 중국에 딥시크 나왔을 때 무슨 얘기 나왔어? 챗 GPT 끝났다. 구글 제미나이 잽도 안 된다. 뭐 일론 머스크 그로? 저리 가라. 야 니들은 그렇게 많은 GPU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거냐? 딥시크는 그런 거 없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다.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지금 걔네 사기 혐의에다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진짜 딥시크 믿었던 새끼들 없지 내 방에. 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 딥시크를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살면서 진짜 사기당할 조심해요 진짜. 아무튼 중국의 이런 오래 삼겨진 이런 개구리들은 하는 생각이 다 이거야. 중국은 애국 좋아. 애국 좋은데 말 같지도 않은 걸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이게 이제 중국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중국 방화벽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하는 표현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삶고 있는 개구리. 자, 또 여기서 한 사람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후시진이라고 다들 아시죠? 제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 이 사람 얘기. 후시진이 누구냐? 중국의 언론인인데 중국의 공산당의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당 매체의 나팔수 역할이에요. 왜 지금 이 후시진 얘기를 하느냐? 자, 이 후시진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언론인, 옛날에 황구시보의 편집장 출신, 중국 매체, 당 매체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는 온갖 각도에서 정부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정부의 입장을 세탁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방화벽 우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후시진조차도 보다 못해 정부를 2번이나 비판을 했어요. 근데 비판했다기보다는 바른 말을 했어.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후시진 정도면 그냥 중국 공산당 배 안에 뭘 먹었는지, 야 방구가 무슨 냄새인지, 어디든 말을 그 다음에 내뱉을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냥 뱃속에 벌레 같은 느낌이야. 그 정도로 중국 공산당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 어떤 일을 저질렀었냐. 자, 2019년 산시성 한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양씨라는 한 네티즌이 방화벽 우회 때문에 벌금을 약 10만 원 부과받습니다. 500엔, 약 10만 원. 그래서 후시진은 웨이보에다가, 후시진 맨날, 그러니까 트럼프로 따지면 트럼프가 X에 글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야. 지도 그 중국 SNS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웨이보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을 올리냐? 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의 방화벽 우회는 합리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불법이라는 모자를 함부로 씌워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도 탄력성과 활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거 아무데나 뭐 VPN 잠깐 썼다고 그거 불법이라 불법 프레임 씌우면 그러면 안 돼. 사회 탄력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까지 계속 불법 프레임 씌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 근데 이 글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 안에 스스로 삭제가 됐어요. 이거 지가 그냥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삭제한 것 같아요. 200%, 1000%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다음 사건은 뭐냐? 2022년 아까 얘기한 허베이성 그 프로그래머, 자기가 해외에서 일 받은 거 번 돈 2억 5천 그거 중국이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후시진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야, 이 처벌은 논의할 의지가 있다. 중국의 개방 확대에 이건 굉장히 불리하다 라고 한마디 썼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인데
불법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청 일 받아가지고 해준 건데 그거를 네가 VPN으로 우회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뺏어간다. 네가 정기검진을 안 받은 차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번 월급은 그건 내가 가져간다. 이런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시진도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또 글이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가 됐을까? 그냥 위에서 전화 온 거야.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야 글 지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후시진은 정말 중국 공산당 뱃속의 벌레예요. 중국 공산당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 눈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는 이 사안에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야. 올리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가 됩니다. 왜 지웠겠어? 그냥 위에서 전화 받은 거야. 야 웨이보 그걸 지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자 이제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국으로 일을 가시는 분들, 출장을 가시는 분들, 아무튼 중국에 갈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중국 폰을 쓰든 뭐 삼성 폰을 쓰든 아이폰을 쓰든 다 방화벽을 넘는 순간 당신은 감시 대상이 되고 그거를 중국 공안 쪽에서 법적 문제로 걸잖아. 당신은 얄짤 없습니다. 당신은 중국에서 법을 어기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가서 VPN을 쓰는 것 자체가 걸리면 좆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당신한테 무슨 법을 씌울지 몰라요. 안 들킬 자신 있으면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출장을 갔어. 출장을 해가지고 중국 가서 이런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제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VPN을 써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일 잘 됐다고, 야 돈 결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공안이 와요. 당신 지금 해외 우회한 거야? 이거 불법인데? 벌금 매기고 그리고 당신은 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이 중국에서 번 소득들 다 몰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중국의 프로그래머랑 똑같은 상황이야. 당신 어떡할 건데? 중국 가서 중국 공안 이길 자신 있어? 난 없어. 그리고 중국 가서 중국산 어플들 함부로 깔지 마세요. 중국산 대부분 대중적인 어플들은 그냥 당신 폰에 까는 순간 당신 폰을 검열하고 있는 툴이 됩니다. 차라리 중국 가서 꼭 중국 어플들을 깔아가지고 써야 된다. 그럼 중국 전용 폰을 따로 한 개 마련을 하세요. You, just you, building your app on base 44. Describe it. And it's real. One thought leads to more thoughts. Layer by layer, taking shape. When you need your tools, bring them in. They just click. Okay, kick it up a notch. Create something smarter, something powerful. Style counts, so give it your touch. Big or small. Next idea hits at 2 a.m. Of course it does. Keep building. Ask yourself, wait, I built this? Damn right. Base 44. Build it your way. 우리는 3과 점과 3 숨은 돈을 끝까지 찾아내는 놈들. 얼마가 숨었든 어디에 숨었든 마지막 1원 하나까지. 세금 연극관 넌 진작에 돌아왔어야지. 3년 전 병원비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모든 숨은 돈은 주인에게 돌아와야 하니까. 당신의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3.3 받기만 해. 찾는 건 우리가 할게. 그게 훨씬 나아. 특히 중국 가면 그 중국 버전 틱톡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까는 거는 그냥 국제 글로벌 버전 틱톡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 가서 까는 그 틱톡은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 그건 중국 전용 틱톡이에요. 위챗 위험할까요? 위챗은 뭐 1순위지.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게 중국 가서 그런 중국산의 반사기 앱, 사기 방지 앱 이런 것들, 중국의 백신 프로그램,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절대 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쓰는 핸드폰은 당신의 모든 디지털 기기와 분리를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X라고 있잖아. 전 트위터 X에서 활동하는 정말 유명한
중국의 재정, 경제 분야의 블로거가 있었어요. 이름이 라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꽤 지식이 많고 쓰는 글들 보면, 그리고 굉장히 사실을 쓰고 중국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할 거 하고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블로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X의 계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콘텐츠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해외 플랫폼, X는 해외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뭐 해외 플랫폼이 중국 정부와 뭐 이렇게 요구에 협조해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줬을 리는 없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중국 국내 감시망 혹은 중국 국내의 그런 인사들에게 체포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삭제시킨 거야. 그거 말고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홍콩에 살고 있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자주 해오고, 그리고 본인도 가끔 광동과 홍콩을 오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홍콩도 그냥 중국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홍콩에서 체포가 됐든가 혹은 뭐 체포가 돼가지고 중국 본토로 끌려갔든가, 그 둘 중에 한 개겠죠. 그 사람의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그 사람의 계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든 뭐 살면서 핸드폰 뭐 카톡이든 뭐든 뭐 검색 기록이든 뭐 이런 거에 중국 공산당이 공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 그 기록을 다 지우지 못하는 이상 그냥 중국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생존 수칙입니다. 간다 하더라면 반드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그리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잖아.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나와 살면서 대놓고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이런저런 진실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중국으로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는 마음 먹고 해외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이 공산주의 체제가 한국에 피해를 주고 한국에다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 우리 항상 욕하잖아. 아, 이 공산당 새끼들 이걸 어디다 한국으로 가져와,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중국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의 폰이 많이 검열이 당한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덜미를 잡힐 수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그 선 있잖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걸 당신이 판단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이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걸 당신이 판단하면 안 돼. 그거는 중국 공산당 지들 마음이에요. 특히 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기반으로 중국이 좋으면 좋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잘못했다,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뭐 할 말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중국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지들이 이거 그냥 덮어 씌우면 그냥 뭐 지들 마음대로 그냥 씌우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중국의 이런 법이라든지 혹은 정권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체제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전까지는 전 중국을 안 갈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유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중국은 정말 안 맞는 곳이에요. I am a vibe. I am a vibe. I'm on cloud nine now, watch me shine. I'ma do what I like. Ha, I am a vibe. 상상하는 대로 텍스트만 치면 생성해주니까요. 나만의 스타일대로 쉽고 빠르게 이미지를 넘어 영상 과제까지 공모전으로 무한 스펙 생성.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를 이단장으로 딱딱딱빠! 아싸사이!
야, 오랜만이다, 이 녀석. 나 그 똘비 아버지요. 너 지금 어디냐? 그 묻더래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대답을 했겠죠. 저는 뭐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너 뭐 내일이랑 바빠? 그래갖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잠깐만 나와봐. 그리고 그 주둥아리 좀 딱 잡고 그냥 대가리 딱 대고 가만히 있어 하고 아버지가 말을 좀 싸납게 하시더래요. 좀 짜증과 화가 섞인 말투로. 그래가지고 똘비는 가만히 있었대요. 아시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무서웠습니다. 딱 각 잡고 가만히 있고 한참 달려서 철현이가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철현이를 데리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애를 살살 달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화물차에 태우고 다시 아버지가 쏘기 시작을 하더래요. 철현이도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는 잠깐 타 있으라고 이렇게만 말하면서 다시 막 쏴가지고 계곡이 있는 그 동네로 다시 도착을 했대요. 다시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시동을 끄고 다 내려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유 아버지 저 여기 뭐 어디 왜 내려야 돼요? 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막 철현이가 당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철현아 너 그 잔소리 말고 귀퉁뱅이 쳐맞으니까 나 따라와. 여기서 어문대로 빠질 생각 하지 말고 하면서 아버지가 철현이한테 말을 되게 또 무섭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강제로 철현이하고 똘비를 거의 반 질질 끌면서 그 할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저기요 저 왔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바로 나와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철현이를 부르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철현이가 이렇게 뻘쭘뻘쭘 막 앞으로 나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뒤집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마을 저 모퉁이 어디에 저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네 기억나 왜 그랬어 그러더래요. 대뜸 철현이한테. 그래가지고 철현이가 그러니까 왜 그랬어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은 친구를 도와야지 왜 그랬어 너 천벌 봐도 말해봐 지금이라도 천벌 안 받고 살고 싶으면 말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옆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얼떨떨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애가 갑자기 약간 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냐면은 똘비를 향하고 무릎을 꿇었대요 친구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나 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냐고 너.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리해보자면 뭐였냐면은 귀신을 보고 귀기를 느끼는 사람이 나 귀신 볼 줄 알아요 귀기를 느껴요 사실 많이 숨기잖아요. 어려서는 놀림을 받고 커서는 미친놈 취급을 받으니까 철현이가 좀 그 과였나 봐요. 철현이는 그 오밤중에 돌박에서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무서웠대요. 근데 하필이면은 잠깐 잠들었을 때 철현이가 꿈이 있어요. 친구를 놔두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터에 재물을 바쳐놓고 본인이 나가야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꾼 상태였어요. 그때 철현이가. 그래서 황급하게 이놈이 먼저 튄 거예요. 철현이가 튀고 무서우니까는 차도 안 타고 이 마을을 아예 막 떠나볼까. 이 할아버지가 무당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대요. 뭐 그런 건지는. 근데 느껴지는 느낌은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철현이가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막 혀를 끌끌끌 차면서 집에 있는 그 랜턴 다 긁어 모으더니 싹 손에 하나씩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아버지한테 자네가 올라가서 잘 마무리 짓고 오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아버지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 오밤중에 다시 그 계곡 그 폭포가 있는 웅덩이를 향해서 산행을 시작을 했대요. 남자 셋이 올라가고 똘비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아무 말도 없었대요. 아무 말도. 그렇게 한참을 올라갔대요. 똘비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데도 길을 헤매지도 않고 정말 잘 찾아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그 폭포 소리가 좀 들릴 때쯤 아버지 걸음이 딱 멈추더라. 뭔 줄 아니 니들? 니들 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저 폭포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왜냐면 어려서 도시로 나왔거든요. 똘비도 그렇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언제부턴지는 모르는데 저 폭포는 말이야 사람을 넣으면은 시가 안 떠오르는 폭포야 저기가. 절대 뼈다귀 하나가 안 올라오는 폭포다. 근데 이 마을을 보면 알지. 계곡을 끼고 있어. 이 마을이 정말 오래된 마을이거든. 이 마을이 큰 비가 오면은 말이야
계곡이 넘쳐갖고 사람들이 늘 많이 죽었어. 그럼에도 이 마을을 못 버렸어. 왜? 이 마을에서 진귀한 약재, 약초들이 많이 났거든. 이쪽에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 먼 약초를 다려서 먹이면은 사람이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들면은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저 폭포 밑에다 던지면은 그게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던진 사람이 떠오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저 폭포는 정말 미스테리한 폭포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죄를 지냈다고. 어디서? 니네가 누워서 자고 있던 그 돌팍에서. 저 그 돌팍은 그냥 깎여있는 돌이 아니야. 거기는 크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깎아놓은 돌이라고. 저기가 어딘지 알겠어? 똘비 네가 그날 홀려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너는 저 웅덩이 안에 있는 거라고. 똘비야, 아빠가 속이 터지겠냐 안 터지겠냐, 네가 그런 곳에 가고 지금 쳐놀고 왔다는데 그럼 여기를 왜 왔을까? 가야지.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죄송하다고, 놔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철현이 너도 죄송하다고, 그날 친구 버리고 와 죄송하고, 어찌됐건 죄송하다고 빌어. 알겠어? 지금부터 마음 경건하게 먹어. 이상한 생각, 음흉한 생각, 불손한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버지가 막 긁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손에는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계속 들고 올라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챙겨주셔서. 그게 뭔가 했더니 과일들,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챙겨서 그걸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가더니 그 돌박을 찾아가지고 돌박에다가 막 그 차려준 것들을 놓고 거기서 막 절을 했대요.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라고, 뭣도 모르고 여기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놔주십시오. 한참 그렇게 한참을 빌었대요. 똘비도 뭔가 알 수 없는 이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한참을 딱 그렇게 빌고 나서 아버지가 됐다, 내려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어서서 막 랜턴을 비추고 가는데, 똘비가 이 여자분을 일단은 물에서 안 떠내려가게끔 좀 지대가 높은 곳에다가 올라가면 됐으니까 그쪽에 올라가가지고 랜턴을 막 비추는데, 진짜로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산삼 같은 거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 지푸라기 얽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방처럼 옆에다 메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돼 보이는 그게 있고, 그 안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가득하게 담겨있는 게 하나 이렇게 딱 놔져 있더래요. 딱 그 위치가 무슨 위치였냐면, 똘비가 그 여자를 내팽개치면서 그 여자 가방도 같이 올라가 내팽개친 그 자리였거든요. 그걸 보는데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똘비가 정말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진짜 이렇게 뭣도 모르고 놀아서 죄송한데 살려주시라고, 죄송하다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막 걸어서 내려가는데, 이게 기분 탓은 절대 아니었대요. 똘비가 이 산을 내려가는 내동 뒷목하고 어깨, 그 다음에 척추 있는 데 있죠, 진짜 축축한 머리카락이 자꾸 쓸리는 느낌이 그렇게 들었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몇 번 뒤로 막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똘비야, 똘비 정신 차려, 앞에 봐, 아빠 등 봐, 아빠 어깨에 손 잡아.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손으로 아버지 이렇게 어깨를 잡고 걸어서 계속 그냥 아빠 등만 보면서 계속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거의 다 내려올 때까지 진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느낌, 긴 이 축축한 머리카락이 자기 등판을 이렇게 훑는 그 느낌이 계속 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내려와서 그 어르신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새벽이 깊은 시간이었대요. 곧 동이 틀 정도의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듣더니 잘했다고, 잘했고 내가 조만간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쟤 한번 내가 지내주겠다. 아무래도 그 웅덩이에 있는 그 분이 조금 섭섭하셨는가 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고생했다고, 다들 가보라고. 그래서 똘비는 가고,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그 여자의 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대요, 똘비가. 그렇게 시간이 보름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철현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철현아, 그러니까 똘비야, 주말에 나 좀 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보자. 그래서 철현이가 똘비라는 동네로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철현이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좀 그런 게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감이 내가 되게 좋다. 그런데 정말 친구로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그날 널 버리고 가서 솔직히 너한테 전화 왔다고 했을 때 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다고.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그러면서 이 녀석이 본인한테 50만 원을 건네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이면 지금 값어치보다 훨씬 컸죠.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을 자기가 벌였을 때 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자기한테도 후환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니까 그 돈을 받았죠. 돈을 받고 이제 잘 가라 그러고 다음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는 야 이 새끼야 그 돈을 널 왜 줬을 것 같냐고. 지한테 재수 온 붙을 거 너한테 넘긴 거라고 또 이 새끼가 참 천하의 개 잡놈의 개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50만 원을 딱 들고 나가시더니 태워버리시더랍니다. 돈을. 똘비는 좀 아까웠는데 아버지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휘발유까지 부어 태워버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잡놈이라고 얽히지 말으라고, 절대 만나지도 말으라고. 그게 어떻게 친구냐고. 똘비가 아버지 말이 맞다면 철현이 이 새끼는 마지막까지 똘비한테 뭔가 애군을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철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초자연적인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철현이라는 애가 참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하고는 손절을 했고 지금까지도 뭐 근황을 궁금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도 멀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살 긁어갖고 취업하는 귀신 얘기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죠. 진짜 돈꽃님의 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귀신 얘기도 너무나 잘하시니까 너무 기다려요 저희는. 저도 열심히 잘 하려고 이렇게 혼자 벽 보고 연습도 하고 폭포 밑에 가서 발성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폭포 밑에 들어가는 뭐 이번 여름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때 폭포 밑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같이. 같이? 예, 저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러고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가시는 거는 돌비 공포 라디오가 가을부터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 이거 이러면. 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동물꼬마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동물꼬마님이 들려주시는 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하고 무섭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물꼬마님 귀신 이야기 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너무나 많죠.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적의 억제기가 재생산되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스튜디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AI 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아틀레스 AI가 상상만 했던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배경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늘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확장된 이미지를 사람 움직이는 고퀄리티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여기에 AI 성우와 음악까지 더하면 촬영 없이도 완벽한 영상이 뚝딱 완성됩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한 이곳. 지금 링크에서 아틀레스 AI를 경험해보세요. 보험의 모든 걸 하나로 뭉치면 보험. 시그널 플래너는 앱 하나로 다 되니까. 다양한 보험사 가격 비교로 시간범. AI 맞춤 진단 설계로 돈범. 보험의 모든 걸 담은 보험의 슈퍼앱. 시그널 플래너.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알아서 혜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반갑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부터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기로 해봤습니다. 약간 성우 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 해외 더빙 영화 보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가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겼습니다. 1대1 됐습니다. 저번 주에 복수 한번 했습니다. 참 들려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대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치렀던 시험이 붙는다던가, 내 스펙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한다던가, 뭐 작게 혹은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두 번, 많게는 뭐 수어 번도 더 겪어봤을 거예요. 이런 제가 예로 드는 설명 말고도 반대로 분명히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나 말고 적임자가 없는 일에서 내가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내가 붙어야 되는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기타 등등 시련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말한 행운이 쭉 이어지면은, 사람이라는 게 쭉 이런 행운감이 이어지면은 모든 게 당연해지고 나태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은, 한 줄기 빛처럼 일이 잘 풀린다면은 작은 것에서 감사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고구마 같은 인생에서, 안 되던 고구마 같은 인생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늘 부르는 똘비라는 이름 대신에 진명이라는 가명을 붙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큰일이 벌어진 건 40대 중반 무렵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와이프의 외도, 그리고 외도로 인해서 이혼, 거기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때마침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뭐 되게 아픈 큰 병 이런 건 아닌데 업무의 연장선으로 업무성 회식으로 인한 통풍을 얻게 됐어요. 통풍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람맞수도 나쁘거든요.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은 뭐 후만 불어도 아프다 하더라고요. 후 막 불기만 해도. 아무튼 통풍으로 인해서 통원치료 몇 년간 받던 와중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근데 이거 약간 억울한 게 업무상 접대자리 혹은 진급 때문에 눈도장을 찍고 하는 술자리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와이프는 외도를 했다는 건데, 가정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고군분투했지만 정작 제대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잘못도 있었고, 진명이는 그렇게 스스로 느꼈었고, 와이프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억울한 감정까지 차올랐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아들내미 녀석은 밖에서 간슬게 다 내놓고 일하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요.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아빠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핀 엄마보다 아빠를 선택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와이프를 잃었지만 그것만큼 또 아팠던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맨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잦은 접대와 술자리를 놓으면서 풍분까지 얻은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병원에서 약까지 먹고 치료받아가면서 그렇게 다닐 만큼 접대와 술자리 그리고 진급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명예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말뿐이니까, 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아들 녀석이 내면서 일해야 하니 그것 또한 곤욕이었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리니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현장 나가서 먹는 한밭집 밥 말고는 딱히 식사를 못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좋아진 건 살이 빠지면서 통풍이 조금 많이 나아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서 몸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약을 자주 먹고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살이 좀 빠지면서 몸이 좀 좋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관리만 잘하면 예전처럼 매일 마시는 술 아니고서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간단하게 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통풍이 오지 않을 만큼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 일에 적응도 잘하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그래도 세상을 열심히 사니까는 살만하구나,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역시 이런 생각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일전에 갖고 있던 아픔들을 좀 많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인력사무소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전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현장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 공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굵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야, 차라리 현장 나가서 철수할 바에 오늘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더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비도 오니까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삼겹살이나 좀 사가지고 아들내미랑 좀 구워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굵게 억수같이 내리치는 와중에 길 언저리에 머리에 짐을 이고 한 손에도 딱 봐도 무게가 좀 있는 가방을 들고 서 계시는 어르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다 보니까는 우산을 쓰거나 어쩌지 못하시는 모습 같은데, 거기다가 짐도 들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산 쓰기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어르신 감기 드실까봐 안쓰러운 마음에 깜빡이를 잠깐 킨 다음 차에서 후다닥 내려서 비를 피하고 계신 어르신 짐을 일단 들쳐매고
어르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이러지 마시고 차에 타세요. 타시고 지금 비 더 맞으시면 감기 드시면 며칠 알아 누우실 텐데 가시는 곳이 멀지 않으면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는 수상한 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 같은 놈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차에 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명이가 얼굴이 되게 선한 인상이에요. 비록 권고 사직을 당하긴 했지만은 얼굴이 서글서글하고 동글동글하고 딱 봐도 약간 사람 성격 좋을 것 같은 순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하게 생겼었고 잠시 진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르신은 마지못해 이끌려가듯이 진명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젖으신 몸 축축하지 않게끔 깨끗한 수건 꺼내서 닦으시라고 드렸고 그렇게 수건을 드렸는데 어르신은 수건을 받으면서 진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물기를 닦았대요. 진명이도 수건 하나 더 꺼내서 자신의 몸을 닦으면서 룸미러를 슬쩍 보니까는 어르신께서 진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진명이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보니 차에 타고 이때까지 한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사람 좋은 웃음을 내비치면서 말하길 어르신 근데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에요? 라고 물어보니 어르신께서 한참을 뚫어져라 보더래요. 진명이를. 그러다만 넌 오늘 운이 제법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명이가 어르신 대답에 의아해하면서 네? 어르신 그 운이 좋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으니까 너는 오늘 운이 참 좋네. 평상시에 말로 짓는 데는 안 할 쌍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운이 좋은 건가? 다늘이가 할망구가 운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마는 확실한 건 네가 되었든 내가 되었든 운이 참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명이가 운? 뭔 운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지? 라면서 혼자 속으로 뭐 지주를 다시 물어본다든가 가시는 목적지를 더 물어볼 만도 한데 그날 진명이는 오해 홀린 듯 그렇지 삼겹살을 먹어야지 라는 생각과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일단 삼겹살을 먼저 사야겠다는 생각에 어르신을 모시고 그냥 집 근처 정육점 가가지고 삼겹살 사고 쌈무 사고 뭐 이렇게 파절이 같은 거 사고 해가지고 모시고 집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줄 때 그때 아마 내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때는 그냥 자연스레 그렇게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집에 갔더니 아들은 어디 갔는지 불러도 안 나오고 일단 어르신을 명문도 모른 채 집안에 들였는데 그제서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모셔왔지? 뭐에 홀렸나? 라고 생각할 무렵 어르신께서 나 배고프니까 빨리 구워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르신 배고프실까봐 진명이는 부랴부랴 상추도 씻고 밥솥에 있던 어제 먹던 밥 말고 쌀을 새로 씻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그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최고의 밥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겹살 구워가면서 잘 익은 걸 한 점, 두 점 어르신 밥그릇 위에 올려드리고 자기도 먹고 밖에 억수같이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진명이도 그렇게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아까는 불러도 대답 없던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진명이를 한번 쓱 보고 맞은편에 있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아있으니까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진명이 아들은 살짝 놀랬지만은 그래도 예의는 바른 놈인지라 꾸벅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어르신은 진명이의 아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아이고 네 집 아들인지 참 인물도 훤하고 착하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습이라니 있어서 어르신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에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거기 계셨냐고 어쩌지 약속 장소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니, 전화기도 없는 양반이 어디 계신가 싶었는데 거기 가 계셨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어르신이 서 계신 장소가 약속 장소예요. 그 약속 장소에 서 계신 어르신을 진명이가 오해하고 그냥 태운 거야 다짜고짜. 그래서 어르신이 그렇게 쳐다본 이유가 새로 마중 나온 놈인가 싶었대요. 그리고 평상시에 청력이 안 좋아서 끼던 보청기가 젖을까 싶어가지고 잠시 빼놓고 있던 상태에서 진명이가 뭐라 말하는데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보청기를 끼고 처음 들은 말이 어르신이 이렇게 비가 오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놈은 날 데리러 온 놈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오고 이러니까는 늙은이가 거짓내가지고 태워주려 했구나. 야 이렇게 소소하게 엮인 거 보니까는 오늘 분명 뭔가 인연이었던 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따라오셨다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잠시 쉬고 계실 때 원래 모시고 가려고 했던 1인분들이 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이 어르신이 되게 높으신 어르신인가? 뭔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한 대여섯 명이 와서 극진히 모셔가는 거예요. 부축도 하고 막 어르신 하면서 극진히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자꾸 부축하고 있었는데 손을 잠시 뿌리치시면서 진명이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운이 좋은 건지 내가 운이 좋은 건지라고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네가 운이 좋은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부축을 받으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명희는 물었대요.
저분은 누구시냐? 딱 봐도 평범한 어르신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인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에 나서시는 남성분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어르신께서는 지금은 신기가 없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시는 무당이시다. 나라에서 제를 지내거나 나라에서 높으신 분들이 원하면 점사도 봐주고 했을 정도로 정말 큰 분이시다. 근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시고 신기도 없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신딸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복귀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는 이래저래 많이 거처를 옮기시는데 오늘 때마침 다른 신딸 집을 보러 오셨는데 비가 내리길래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마중을 나갔는데 없어서 걱정을 했다. 근데 여기 와 있던 거다.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다가 아차차 하면서 갑자기 돌아서서 진명이한테 흰 봉투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르신 잘 봐줘서 감사하다 라는 의미로 돈이든 흰 봉투를 찔러주는 와중에 진명이는 안 받을라 하죠. 뭐 딱히 제가 한 것도 없고 아이고 제가 그냥 서 계시는 어르신 오지랖 삼아서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받을 수 없다라고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봉투 주지 말고 일로 와라. 무당돈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이미 내가 값은 다 지불했고 이 값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든. 네가 내가 한 말이 뭔지 알 거다. 혹여나 네가 그 일을 겪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와서 술이라도 한 병 사들고 와서 고맙다고 하고 혹여나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었으면은 그 술 그대로 와서 내 무덤에 뿌려주고 마음속으로 고마워만 해라. 내 점값은 그걸로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르신이 떠나셨고 그 일 이후로 열심히 살던 진명이는 같이 회사를 다니는 동기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요. 그 동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했고 동기가 먼저 태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꽤나 잘 되다 보니 사람이 필요했고 믿고 쓸만한 사람이 진명이었고 그래서 고민 좀 해봐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가 한 만큼 벌어가는 거고 투자금 이런 거 없으니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해서 신중한 고민 끝에 태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태국으로 건너가서 하게 된 일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쩐이 좀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매물 찾는다든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봐주는 매니저 정도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타국에서 태국으로 투자를 하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수수료를 먹는 소개비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 당시 중국에서 태국 본토로 투자를 많이 하던 시기래. 그래서 일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건전하고 양지에 있는 사업만 열심히 했는데 뭐 누군가한테 뭐 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오금쯤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업도 아니고 당당히 말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고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업 및 투자 매니저 같은 일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을 때 아는 지인이 의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의뢰라는 건 중국 본토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태국 쪽 어떤 도시에다가 리조트라든가 호텔 같은 거 짓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알아보고 있는 땅보다 중국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매물이나 큰 땅이 있으면 그 당시 태국 돈으로 100만 밭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바꿔도 대략 5천만 원 가까운 가치의 돈입니다. 근데 때마침 진명이가 점 찍어둔 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땅 규모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봐야겠다. 이 땅 여기에 호텔 같은 거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만한 쩐주가 없어서 아쉽다고 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땅을 소개해주고 100만 밭이면 진짜 거저먹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었고 요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중국 본토에서 날아온 건설 관계업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 뭐 기타 등등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돌아가게 되었고 진명이는 제발 내 징검다리가 잘 돼서 돈 좀 벌어서 아들내미 대학 등록금이든 유학자금이든 보탬이 되고 내 노후자금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날 며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쪽으로 잘 물꼬를 트기래. 아무튼 기도를 한 결과 그쪽 거대 기업에서 그래 우리가 그 땅을 인수하기로 했고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100만 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만 밭을 받고 그 중국 쪽 업체에서 말하기 내일 모레 우리 사람 하나 갈 건데 우리 사람 한 명 가면은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줘라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죠. 알겠다라고 하고 기업체 쪽에서 보낸 사람이 이틀 뒤에 온다고 했던 시간이 됐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더 받았대요. 그 제안이 뭐냐면은 태국에는 쌈프라품이라는 사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토지신의 집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의 어느 가정집이나 건물이나 뭐 호텔이든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새로운 집을 짓든 기존의 집을 허물든 집을 올리든 뭐든 간에 쌈프라품이라고 하는 건 꼭 있어야 하는 곳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주신 모시는 그런 거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는 그 주변 땅, 민가들부터 계약을 하는 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밀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이 수많은 쌈프라품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쌈프라품이